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이 첫 세미나죠.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세미나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랑 뭐 안내사항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주제는 이렇게 총 코 멤버 9분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럼 하실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어, 디스코드 스터디룸 관련해서 좀 공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쓰라고 만들어 뒀는데 이제 쓰시는 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제가 슬픈데 이제 좀 잘 써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컴퓨터를 일단 켜놨다? 그럼 일단 무조건 들어와서 그냥 일단은 짱박혀 있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말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제 코어 멤버 9분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토픽을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것들이 좀 이제 관심 분야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저희가 커먼 토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내에서 이제 정규 세션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브리핑 한다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좀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이제 파트 토픽이에요. 그래서 그냥 브리핑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뭔가 좀 여기서 내부에서 좀 진행했던 것 중에서 이거 좀 재밌었다, 좀 흥미롭다 싶은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커먼 토픽이 한 회차에 한 세명에서 한 5명 정도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트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파트에서 한 명씩 그리고 이제 많으면은 두 명씩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두 명씩 할 거고요. 파트 토픽이 이제 저희 파트가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한 번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한 명씩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먼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유주제로 본인이 좀 생각했던 주제가 있다. 뭐 이쪽은 내가 좀 해봤는데 남들은 안 해본 경험에서 좀 소개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깃허브 레포를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마크다운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저희가 따로 공지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파트 내에서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매주 이런 주제를 그러면은 우리가 데브톡 세미나 때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건 아시죠? 그 멤버분들마다 저희 활동 끝날 때까지 시즌마다 한 번씩은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방학 때도 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 학기 내에서는 멤버들마다 한 번씩은 일단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학기 때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활동 내에 두 번, 최소 두 번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더 가능하다면은 더 많이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한 번에 많이 몰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내부에서 얘기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진님이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수.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많이 넘기던 안녕하세요. 저도 보니까 첫 바다로 데브톡 섹션을 준비하게 된 백엔드 코어 멤버 이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무거운 얘기보다는 그냥 첫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작년 하반기, 21년도 하반기에 경험했었던 스타트업 경험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뭐 대본도 안 써오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할 건데 너무 잘하면은 뒷사람들이 약간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때는 바야흐로 이제 저녁 21년 초반이었어요. 전역을 하고 전역 한 달 전에 이제 뭐제 모습이에요. 2층 침대에서 이제 군대장의 뽕에 취해 있을 때 이 모습인데 어 갑자기 이제 군대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팅할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물었죠. 몇 대 몇이냐? 라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약간 비즈니스적인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역할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이제 한 5월 달쯤에 이제 한번 하자 해서 경기창업진흥원이라는 데가 또 가게 됩니다. 경기창업진흥원이 경기도에서 이제 창업 관련 하시는 분들한테 멘토링도 해주고 약간 사무적인 자리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멘토링을 받는 기업은 아니고 멘토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거고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하려면 이제 결국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보통인 스타트업에 관련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그 법인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어, 등록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한 8개월 정도 사업 자금 1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붙지 않았던 아직 법인을 내세우지 않았던 CEO랑 상담하면서 이제 하기로 하고 그 설마 붙을까 했는데 덜컥 붙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사업 자금을 받고 그거에서 이제 인건비나 아니면 뭐 재료비나 사업에 관련한 진행비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수증 형식으로 제출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제 법인을 세우게 되거든요. 주식회사로 법인을 세우게 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더 잘 된다 싶으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억 정도의 그런 제도이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보시면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돼요. 결과물을 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3학 2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학교 재학 중이어서, 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돈을 받았었고, 그 이외에 약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IT 분야다 보니까 IT 쪽에서는 이렇게 따로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 졸업한 사람들, 그러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게 되면은 청년 일자리 도약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6개월간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런 형태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공모전에 나가서 돈을 사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관 기간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되게 많아요. 각 도별로, 각 시별로 이렇게 창조 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붙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뭐 연세대나 그런 데에서도 붙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평가 지표에 따라서 합당한 사업이다 했을 때 지원금을 타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주 4일로 계약을 했었어요. 당시 이제 학교 재학 중이라서 그때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학교 회사에서 녹강 뛰면서 이제 다녔었는데 임금은 진짜 짭니다. 새우 190인데 이제 주 4일이니까 좀 괜찮다 싶어서 하고 뭐 자율 출퇴근이랑 포타임 같은 스타트업의 약간 기본적인 근무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판교까지 1시간 반 거리를 매일 다녔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이거는 뭐 저희 회사 관련한 거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경기창업진흥센터에 이제 이렇게 오피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주 기업이 통과하게 되면은 사무실도 지원받고 뭐 책상이나 안에 뭐 회의실 다 있고 진짜 시설이 엄청 좋습니다.
뭐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이제 돈을 받아서 운영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스타트업이 굴러갑니다. 또 이제 저는 스타트업을 다니게 된 이유가 물론 지인의 추천이나 인맥이 있었긴 하지만은 어, 제가 마음대로 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물론 임금도 짜고 진짜 너무 힘들고 저기 해골 보이세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회사 다니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왜냐면 이제 법인 명의가 있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은 경기도 도로명주소 정보인데 이런 자료들이 이제 아예 안 나오는데 이런 걸로 제가 직접 데이터 만지고 뭐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비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제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뭐 저의 성장을 좀 뭐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제 일하면서 이제 엄청 우다다다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가면 이제 제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답답하거나 차분한 적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노태우는 실력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고스락 티켓님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프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는 좀 고통스럽지만 좀 성장할 수 있었다. 개발자로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스타트업에서 한번 고생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여기 뭐 판교역 2번 출구에 닭꼬치 파는 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퇴근하면서 밥 못 먹었을 때 한 2개쯤 먹으면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저는 AIML 코어 멤버 김태용입니다. 앞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는 어, 개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내부톡이니까 해도 되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인 거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가 합니다. 네, 혹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여기서 아시는 거 있나요? NFT? 끝인가요? 비트코인, 네, 비트 많이 투자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생각나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이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블럭이랑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블럭이랑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블럭이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락은 데이터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락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락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인을 이루게 되고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탈중앙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탈중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블록체인의 동기는 1대1로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것을 막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A가 B에게 그런 돈을 보낼 때 저희는 무슨 은행, 뭐 토스, 네이버 같은 제3자를 거쳐서 돈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은행의 어디 부분에 저장을 하겠죠. A가 B에게 얼마를 송금했다 라는 기록이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A가 50달러를 B에게 줬어요. 근데 나는 A가 50달러를 100달러를 송금했다라고 기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B는 A에게 100달러를 줄 수밖에 없죠. 기록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장부를 해킹을 하게 되면은 사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한 곳에 모아둡니다. 만약에 해커가 은행을 해킹하게 되면 이 장부는 바로 해킹이 당하게 되겠죠. 잘못 넣었네. 네, 여기서는 블록체인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장부를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잘못 넣어서 안 나오는데 이 장부들을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소수의 인원의 장부가 바뀌어도 모든 다수의 그 장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장부는 블록체인은 일종의 장부인데 이 장부는 삭제나 편집이 안 되고 추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락들이 하나하나씩 있고 다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만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추가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해시 펑션을 기반으로 이 추가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해시 펑션이 무엇인지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특징만 설명드리자면 인풋이 해시 펑션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이 일정한 값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풋으로 아웃풋을 낼 수는 있지만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낼 수는 어렵다라는 게 해시 펑션이고 이걸 기반으로 추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블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블락이 뭔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블락은 쉽게 말해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연결을 할 때 포인터로 가리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리킨다라는 것을 암호화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네, 블록체인에 해킹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해킹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취약점 중에 가장 유명한 51% 공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블록체인이 있다면 모두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겠죠. 똑같은 기록에 복제를 해서 하나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100% 중에서 30%가 해킹이 당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똑같은 장부, 사실인 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복제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50%가 넘는 과반수를 해킹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반수의 장부에 따라서 모든 장부가 복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1% 해킹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해킹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취약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정보량이 블록체인이 너무 길어서 또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51%를 해킹을 하려면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든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킹할 바에는 안 한다. 라는 생각에 해킹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그럼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나온 이유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되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거기로 인해서 국가와 신용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비트코인이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2009년에 비트코인이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은 그 방금 얘기한 블록체인의 개념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이더리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A가 B에게 송금을 하는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은 이 트랜잭션을 돈을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좀 더 활성화되게 플랫폼적인 성격에 띄는 전자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플랫폼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실행을 시키냐라고 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자판기를 비유해서 많이 설명하는데요. 만약에 자판기에 돈이 들어오면 콜라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자판기 안에서 돈이나 콜라가 금액이 일치하면 자판기를 콜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은 이더리움이 전송이 됐을 때 어떠한 코드를 실행을 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B에게 그런 송금을 했을 때 그런 계약에 관한 코드를 넣어 놓으면 작동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에서 만든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또 많은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을 기반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을 DApp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앱은 어떤 서버를 하나에 두고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데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같은 것은 블록체인 자체가 서버가 되어서 그 서버들이 여러 사람에게 그 기록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D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금융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금융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금융 비유를 드리자면 토스는 중앙화적 토스를 탈중앙화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더리움에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토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Non-Fungible Token NFT입니다. Fungible Token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화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체가 가능한 화폐. 1달러랑 1달러랑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Non-Fungible Token은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토큰이다 라고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NFT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도 그대로 있고요. 데이터는 왔다 갔다 복제할 수 있고 그런데 이 NFT를 통해서 누가 누구의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등기부 등본 NFT는 모두에게 퍼져서 복제가 해킹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 NFT를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FT가 미술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복제가 가능했지만 이러한 사진은 NFT를 통해서 디지털 상에서 유일한 그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키워드는 DAO라는 개념입니다.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 동아리가 있는데 회장이 없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컨셉 자율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가져 탈중앙화를 이루어서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율조직을 DAO라고 합니다. DAO 중에 유명한 DAO는 헌법 DAO인데요. 이거 미국 헌법인데 미국 헌법은 모두의 것이다, 국민의 것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펀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법을 가져와서 소유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DAO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아리 중에서도 또 리더가 없고 DAO를 조직하는 동아리들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개념 키워드는 P2E라는 것입니다. P2E 올해 초까지 엄청 이슈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의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러한 P2E가 너무 불법적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게임에서만 P2E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X2E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동을 하면 돈을 얻는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2E, 달리기를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과 또 listen to earn, watch to earn이라는 개념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돈을 준다, 돈을 벌 수 있다. 또 음악을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큰 도메인 중에 하나가 웹3입니다. 웹3 많이 들어보셨나요? 프론트엔드 분이시면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웹3는 비트코인은 그런 2008년에 위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웹3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데 플랫폼의 독점 때문에 웹3가 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웹3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웹1은 읽기만 가능한 그런 웹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웹을 웹2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읽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블로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NFT 설명해 드렸다시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고 또 소유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는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거기로부터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광고 추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웹3에서는 이 데이터까지도 그 사람의 개인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소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 웹3입니다. 기존에서는 기존 웹2에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독점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규제에 따라서 그 미국이 적절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웹3는 이제 막 시작이고 어느 나라가 활성화되었지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웹2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은 이러한 규제가 웹3에서도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학계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컨셉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나랑 테라 같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런 암호화폐 가격의 불안정성을 1달러로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컨셉에서 출발했고요.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고리즘 방식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법정화폐 기반이 있는데 여기서 테더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회사가 그 달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양에 맞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랑 1대1로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근데 여기 보시면 2022년 5월쯤에 엄청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루나테라 사건이어서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테더도 안정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의 현금 같은 경우는 기록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에서 거래한 모든 것은 공개되어 있고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양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비트코인 가격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코어 멤버 이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좀 개발 외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한 번씩 프로젝트를 이제 해보셨을 거고, 저희 또 앞으로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들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이요. 그 말 하실 줄 알고, 네, 예상을 다 했는데, 그런 팀원분들의 이제 능력과 열정?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제 주어진 자원 말고 그 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록이랑 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희 GDS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핵심 문서를 위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는 총 5개의 문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과정 속에서도 문서를 작성하고
그 프로젝트가 이제 끝난 다음에도 문서가 작성되는데 사실 두 가지를 모두 다 발표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되기 이전까지 어떤 문서들을 작성하고 그 문서들을 작성할 때 이제 어떤 점들이 들어가고 고려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제가 소개해드릴 문서는 바로 그 요구사항 분석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 전에 진행하고 싶은 기능을 문서로 정리하면서 그런 그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과 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작성하는 문서는 그런 형식으로 생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디 값이랑 구분값, 뭐 이제 요구사항 아이디나 그 어떤 요구사항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와 같은 경우 엑셀 파일 시트를 이용해서 작성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그 기능에 대한 항목과 기능 확인 사항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적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은 조금 이제 실무적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적고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문서 형식은 기획자분들께서 좀 많이 적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팀 내에서도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어떤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이 기입되면 좋은지 제가 좀 몇 개를 추려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제 요구사항 정의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아이디 값이나 그 식별할 수 있는 거를 적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답변 사항이나 확인 여부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 분석서 같은 경우는 방금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획자분들께서 많이 작성하시는 형식이고, 저희 디자이너도 있죠. UI, UX 관점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분석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분들께서 이 UI, UX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제 작성할 때는 보통 이제 메뉴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작성을 하고, 조금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개발자랑 좀 소통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네, 그러면 이 요구사항 분석서를 그 기획자 관점과 그 디자이너 관점 이렇게 문서를 별개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거는 다 상황과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중요하게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면 둘 다 이제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관점에서 뭐 기능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뭐 뒷부분에 뭐 IA나 플로우 차트에서 정리를 해도 된다면 이 부분은 굳이 이제 작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문서는 바로 그 WBS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스케줄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스케줄을 진행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그 문서 형식이고요. 그 제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너무 가져와 봤는데, 네, 저희 팀 예전에 제가 이제 했었을 때 진행했던 그 YBS 문서입니다.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션으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제 월에 따라서도 나누고 이제 그 월에서도 이제 주마다 하는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일정 관리를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완료율이라고 해서 이제 100% 중에서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도 다 기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막히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를 판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썼던 문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뭐 이제 파트 구분 같은 거, 뭐 이제 어떤 뭐 직군 파트냐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고 이제 뭐 단위 업무로도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작성하시면 좋고요. 이제 작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완료율 정도까지 작성하면 저는 딱 네,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문서는 그 IA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그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에게 참 익숙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각 파트별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관련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개발자들도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개발 환경 작업 구축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IA도 사실 그 디자이너 관점과 기획자 관점에서 이제 문서를 조금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둘 다 한번 가져봤거든요. 먼저 이게 이제 디자이너가 익숙한 버전의 IA 문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자이너 IA는 먼저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상세 기능 설명 및 조건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이제 뭐 돌발 액션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표기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대로 이제 이거는 기획자 관점에 있어서 IA 문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디자이너 관점의 IA와 살짝 이렇게 반대되는데 이제 장점은 뎁스 구분 및 기능에 대한 어떤 상세 정보 기입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그 플로우 차트 구조를 한 번에 좀 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팁들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이 문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두 문서를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 기획자분들께 요구를 해서 사실 이 문서를 둘 다 항상 같이 갖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개해드릴 문서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와이어 프레임인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용어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획자 분들께는 이제 화면 설계도라는 문서로 이제 시각화를 진행하는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획자가 작성한 화면 설계도를 기반으로 먼저 작업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스크린 속으로 들어갈 뭐 버튼이나 콘텐츠 내용 등을 이제 같이 상의하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전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제 그 만들었던 그 와이어프레임 문서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 디자이너 분들과 기획 분들이 같이 그 피그마에서 작업을 하면서 네, 했었고요, 저희는.
나름 되게 상세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성 팁들을 여기서도 알려드리자면, 어, 보통 이제 여기서 숫자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기획단에서 개발을 되게 좀 편리하게 하라고 이렇게 숫자별로 어떠한 거에서는 이제 어떠한 액션이 있고 여기서 뭐 이거를 클릭했을 때는 어떤 플로우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제 해당 스크린에 표기를 해가지고 해당 기능과 그 기획 의도까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줬는데 나중에 다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갔습니다. 이런 팁 한번 가져봤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문서는 바로 QA입니다. 검수 시나리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전에 했을 때 이것도 노션에다가 작성을 했는데 이전에 진행했었을 때 이용했었던 그 문서를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이디 값과 또 어떤 환경인지 뭐 웹인지 뭐 안드로이드인지 뭐 아이폰인지 이러한 이제 각각의 그거에 대해서도 다 분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이슈 페이지들도 다 구분을 했고 또 원래 이제 어떤 조건인지 기입을 하고 기대 결과가 이제 원래 이러한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현재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 기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캡처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생겨서 이게 뭐 오작동이다까지 다 기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순위나 이제 개발 완료됐는지 이제 어떤 개발자가 오류를 이제 맞췄는지까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저희는 사실 이때는 거의 다 프론트 에러여서 백엔드 기록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작성 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현재 상황과 기대 결과 값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영상 말로만 하면 이게 정말 서로가 소통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즘 스크린 녹화라든지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소통을 하면 저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QA 진행하실 때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능 QA뿐만 아니라 디자인 QA도 이제 진행을 하면, 네, 저희는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 치트시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AIML 코어 멤버 한혜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제를 ML 어렵지 않아요라고 했는데 이거 몇 번을 고민을 했어요. ML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라고 뒤에 붙일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대한 쉽게 ML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쉽게 AI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 이것 정도는 알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AI가 가장 크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죠. 실제로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머신러닝이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딥러닝이 아닌
ML 위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ML은 주로 정형 데이터에서 쓰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구조가 갖춰진 데이터예요. 지금 사진은 보시다시피 구조가 아주 잘 갖춰져 있죠. 이거는 이렇게 테이블로도 나타낼 수 있어서 태뷸러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에는 이미지나 동영상, 음성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딥러닝이 합니다.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이썬을 알아야 해요. 파이썬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파이썬이 필수예요. 왜냐면은 모든 라이브러리나 자주 쓰이는 최신 기술들 논문에도 다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파이썬은 필수고요. 자주 쓰이는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판다스, 넘파이, 사이캣런 여기까지는 거의 필수고 시각화까지 하신다고 하시면은 매트플롯립이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은데 사실은 요즘엔 판다스에서도 이제 시각화를 위한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판다스만 아셔도 간단한 시각화 정도는 하실 수가 있다.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판다스는 이제 아까 보신 이런 테이블 데이터를 상당히 다루기 쉽게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이것도 사실 판다스를 이용해서 불러낸 넘파이는 이제 행렬 넘파이, 넘버, 파이 딱 직관적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행렬 같은 거 연산하기에도 좋고 사이클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렇게는 필수다라고 아실 수 있고요. 개발 도구로는 파이썬 쓰시면 이제 파이참 같은 것도 쓰실 수 있고 VS 코드 같은 것도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란 거를 많이 써요.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하는 상당히 IPyNB라고 노트북 파일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개발 도구.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작을 하면 좋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준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이 여기에 속해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선형회귀나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고양이 사진이랑 강아지 사진이랑 팬더 사진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게 고양이라고 정답을 알고리즘에게 알려줘서 학습한 다음에 이제 예측을 시도하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팬더, 고양이, 강아지 사진이 다 섞인 데이터를 줘놓고 나는 안 알려줄 테니까 네가 뭔지 알아서 알아맞혀봐 하는 게 비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미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또 이제 회귀랑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귀는 숫자를 직접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수량 같은 거, 몇 미리미터 이렇게 직접 예측할 수가 있고 분류는 말 그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이 고양이 사진 상당히 귀엽죠? 고양이 사진을 주고 고양이다 아니다. 고양이면 1, 고양이가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를 이진 분류라고 하고요. 고양이, 강아지, 팬더 사진을 주고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아니면 팬더인지 분류하라고 하라. 이런 거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예측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하는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반복적이에요. 학습 및 추론을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해봤다가 이게 성능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서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방식입니다. 네.
유용한 웹사이트들을 모아봤는데요. 콜랩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노트북을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콜앱입니다. 장점은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설치도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근데 단점은 인터랙티브한 세션만 돼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자리를 비웠다 하면은 얘가 연결이 끊겨버려서 학습이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끊겨서 저장도 하나도 안 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콜랩을 잘 안 써요. 그리고 GPU도 콜랩은 할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다음에 설명드릴 캐글을 많이 씁니다. 캐글은 상당히 복합적인 플랫폼인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대표 커뮤니티이자 플랫폼이고 콜랩이랑 비슷하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노트북을 작성하고 실행을 가능한데 장점은 그 캐글 안에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셋도 있고 대회도 있고 또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깃헙처럼 검색해보면서 뭔가 보기 편해요. 그냥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계 깃헙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정도로 뭔가 방대한 자료가 많다. 그렇고 네, 논 인터랙티브하게 노트북 실행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콜앱에서는 말씀드렸을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얘가 너 얘 어디 갔네? 그럼 나 이거 끌게 하고 연결을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놓으면 알아서 얘가 다 실행을 다 시키기 때문에 노트북을 돌려놓고 어디 잠시 다른 일을 한다거나 나갔다 온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캐글의 이런 기능이 상당히 유용해요. 그리고 단점은 캐글에서 대회가 많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고인물들이 다 캐글에서 놀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한국에서 뭐 캐글 높은 등급에 올라가신 분들이 막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어렵고 이건 최근에 또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캐글 안에서 파이썬 버전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제가 써야 되는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3.8을 요구를 했는데 캐글은 3.7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버전 변경이 안 돼서 네, 약간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고요. 다음은 데이콘인데 캐글의 한국 버전을 약간 표방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있고 대회도 많이 열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캐글이나 콜랩이랑 다르게 노트북은 에디팅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로컬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캐글이나 콜랩에서 하신 다음에 데이콘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장점은 이제 한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캐글 대비 상위 랭킹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트잖아요? 한국어로 된 자료.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없죠. 낮은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버는데 아까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사이트는 전부 다 초심자분들이 보기에 좋은 사이트고 이거는 네, 조금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네, 알아가시면 좋은 사이트인데 소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양질의 아티클이 자주 올라오는 미디엄 블로그입니다. 구글링 검색을 하다 보면은 스택 오버플로우나 캐글에서 이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이 사이트도 검색에 상당히 자주 걸려요. 그래서 여기도 구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선발된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좀 왔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서류 작성하고 뽑아야 된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거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어젠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제가 이런 거 리크루팅 하게 된 배경이랑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굳이 이런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떤 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서류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 좀 담아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수험생 때부터 좀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수할 때도 그랬고 뭔가 과에 황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미래 꿈이었는데 수능 끝나고 이제 좀 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초구에 있는 뭐 학원에서 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외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습 컨설팅이랑 뭐 국어랑 물리학 이런 거 하게 했는데 이제 생기부나 자소서 이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학생들한테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국어 기출인가 그거 보다가 이제 처음 알게 된 말이었는데 진짜 기억에 깊게 남아가지고 맨날 플래너에다가 써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문제풀이를 하든 자소서를 쓰든 쓰여진 것보다 좀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의도를 생각하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한 말이고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애들한테 잘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예시를 항상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 항상 다 있는 유형이죠. 그래서 저거 잘 푸는 방법은 사실 밑줄을 보면 안 되고 밑줄 주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밑줄 의미 보라고 하면은 뭐 맨날 다 밑줄만 보고 근데 밑줄을 보면은 사실 이게 매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맥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맨날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아니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럼 맨날 이제 그러면 너희들 맘대로 생각하고 답을 만들 거면 너희들이 출제진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 국어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뭐 자소서나 이런 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우영우 그 대사 다 아시죠? 그래서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밑줄에만 초점을 맞춰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서류를 쓸 때도 당연히 서류 문항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선발을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서류 문항이 아닌 이면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선발을 하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항상 선발당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발하는 입장이 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장님 마인드가 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그래서 서류 문항을 쓰는 것도 어려웠고, 이제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사실 이것도 김대현 씨랑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어디서 좀 가져와서 이걸 써보자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다른 서류 문항을 베껴와봤자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원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선발하는 입장을 좀 이해를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게 왜라는 걸 모르면 결국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들을 막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막 줄 세우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왜 하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같이 할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준의 근간이 되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질문을 가져다 쓰더라도 좀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를 뭐 가져다 쓰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만들어 쓰든 아니면 면접에서 질문을 하든 결국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크게 봤을 때는 리크루팅 자체가 이제 수단인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 없이 리크루팅이라는 수단부터 만들고 있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 것들이 문제였고. 그럼 이제 왜 뽑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누굴 뽑을 거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사실 뭐 활동 같이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살짝 모호한 게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덕목을 어떤 사람이랑 그럼 좀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좀 약간 인재상, 덕목 이런 것들을 좀 뽑아보자면 성실한 사람, 뭐 열정적인 사람, 좀 똘똘한 사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다 되면은 저희 동아리에 지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미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못할 수도 있고, 두 개는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셋 다 애매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이것만큼 하나만 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은 게 이제 저희 미션이랑 비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조직에 더 특화된 사람을 뽑았어야 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미션이랑 비전인 거고, 기업으로 가면 그게 인지상이 되는 거고, 기업에도 당연히 미션이랑 비전이 있겠죠. 기업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회사가 업계 1위가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업계 1위면은 다 그러면 성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갈 건데, 그럼 거기 아래 있는 아래 있는 기업들은 누굴 뽑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인재상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굴 뽑을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뽑을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뭐가 있었냐? 서류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뽑는 입장이 저희가 됐으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원해주신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이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게 아니면은 서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애매한 게 이것도 오타가 났는데 천자가 아니라 만자예요, 만자. 아무튼 이제 이 만자도 안 되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그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되냐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내가 지인이어도 이 지인의 이 사람 인생이 어땠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이 서류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받은 내용이 100% 참투르다. 이런 것도 또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내가 어떤 거를 쓸지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서 본인의 기준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선별하는 기준 자체가 일단 편향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추출해야 되는 내용에 약간 본인이 원하면은 약간 양념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출한 경험도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서류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뽑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진짜 진솔한 썰 이런 것들이 드는 거에 비해서는 살짝 부실한 수단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는 좀 저희가 실제 사례는 아니고 그냥 허구로 적은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 프라이빗 래프에 있어가지고 확인이 어렵네요.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콘텍스트를 좀 제공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제가 노력해가지고 해결했어요. 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물음표 포인트가 정말 많잖아요. 막 아니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갈등이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결됐고 뒤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콘텍스트가 없으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 이제 의심마저도 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경험한 거 맞나?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현실성이 좀 낮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 프로젝트 해봤으면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 거 어렵다는 거 알 텐데라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진짜 없었더라 하더라도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정 안 하거나 면접에서 까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인정 안 하면 그냥 뭐 떨어지는 거고 면접에서 까보려고 하는 건 뭐 서류는 묻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답변이 너무 진부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물어보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이제 5개잖아요. 뭐 성실한가, 열정적인가, 유능한가,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는가,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물어보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것도 특히 뭐를 예시로 들 수 있냐 갈등 관리 이거를 저희가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그 베리에이션이 5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걸 하니까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동화도 이런 식으로 쓰면 욕먹겠다 싶은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또 그걸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 동아리 서류잖아요. 뭐 특별해봤자 얼마나 뭐 특별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기업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분들한 그러니까 서류를 쓴 분들한테 그런 퀄리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컨테스트를 최대한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받냐? 그럼 이제 단순히 그런 이거는 그냥 이런 경험이 있나요?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경험의 퀄리티나 아니면 퀄리티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랑 외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플로우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제 왜라는 건 좀 본인의 메타적인 것이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DB를 이걸 왜 썼지? 이 기술을 왜 썼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사이트라는 게 축적이 되는 거고 이 인사이트라는 건 결국 나중에 가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둘에 집중하면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동아리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요구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리스트업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는 했고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다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질문 사실 이제 진부한 답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진부한 질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함을 원하면은 유니크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누구랑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해본 경험일 수는 있더라도 그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관점이나 인사이트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경험이 비슷하더라도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은 경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사례 위주로 좀 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서류에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좀 하이라이트 해진 부분 보면은 아쉽게 실패했던 적 이런 것들을 이제 실패 경험 같은 거 물어보는 거고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 이것도 이제 경험보다는 인사이트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고 확정성 묻는 것도 있죠. 다른 일에 그걸 적용 어떻게 했냐.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을 꼭 넣었는데 이것도 구체성 요청하는 거 그렇게 했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아래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넣어달라. 그래서 인사이트 넣어달라고 했고 증빙 자료 이런 것도 넣어달라고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요약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원자 입장에서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좀 서류 같은 거 좀 뭔가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좀 의도 같은 거 파악하시고 좀 이 문항으로 어떤 점을 좀 담당자가 보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중요한 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부한 답변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험 같은 것도 사실 거기선 거기고, 그리고 경험이라 할 만한 게 없는 분들도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경험은 정말 좀 얼마 없지만 내가 이 얼마 없는 경험 가지고 좀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한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거고. 인사이트를 어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좀 누구나 다 쓸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특별한 걸로. 그러니까 평범한 성공담보다 좀 절절하게 실패했던 그런 스토리 들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와닿죠. 재밌고 그런 것들이 있고 컨텍스트 제공하는 거 이거는 좀 기본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보면은 이거 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 기왕이면 좀 구체성 있게 작성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왜랑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2,000자 제한을 두긴 했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좀 제한을 좀 작게 둔 데가 있어요. 한 800자, 500자 그런 데 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잘 요약을 하시던가 뭐 면접이 있으면은 면접에서 잘 이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좀 궁금하게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